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소설은 영국 유미주의 대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두 번째 이야기, 캔터빌의 유령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몇 안 되는 작품들은 예전에도 언급했듯 매력적인 것들로 가득하죠. 1800년대 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당시 영국 상류층의 껍데기뿐인 위선과 허위의식을 날카롭지만 화려하고 웃음 터지는 문장으로 풍자해왔습니다. 소설 캔터빌의 유령은 오스카 와일드가 미국에 머물렀을 때의 경험에 상상력을 더해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표 유령 이야기 또한 예사롭지 않게 재밌더군요. 이 소설 속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귀족 출신의 유령과 유령이 나타난다는 캔터빌 저택을 구입해 영국으로 건너온 미국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한편의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 크크 웃음 터지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영국의 낡은 시대 정신을 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세기 말 신세계로서 새로이 부상하고 있던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를 빙 둘러 풍자하는 데서 뿜어나오는 블랙 코미디 덕분입니다.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바는 오스카 와일드는 정말이지 19세기 최고의 이야기꾼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작가로서뿐 아니라 사석에서 만난다고 해도 그의 이야기 실력은 함께 자리한 이들의 혼을 쏙 빼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캔터빌의 유령을 만나 함께 키득키득 웃어보실까요? 미국인 목사 하이럼 B. 오티스 씨가 캔터빌 저택을 사들이자 사람들은 모두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 집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캔터빌 경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 부동산 계약 조건을 논의하게 되었을 때 오티스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캔터빌 경이 말했다. 제 대고모이신 볼턴 공작 미망인께서 저녁을 드시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해골손이 두 어깨 위에 놓이자 겁에 질려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러고는 영 회복을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교구 목사이자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명예 교우이신 오거스트 댐피어 목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도 그 유령을 보았다는 사실을 오티스 씨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공작 부인께 일어난 그 불행한 사고 이후 젊은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캔터빌 부인도 복도와 서재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자주 밤잠을 설쳤답니다. 캔터빌 경. 오티스 목사가 말했다. 제가 지금의 감정 가격으로 가구는 물론이고 유령까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죠. 활기찬 우리 젊은이들이 구세계를 신나게 휩쓸고 다니며 당신네 최고의 배우들과 프리마돈나까지 데려가고 있으니 유럽에 유령 같은 것이 있다면 머지않아 본국으로 가져가서 공공박물관이나 길거리에 구경거리로 전시해 놓을 겁니다. 안 됐지만 유령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캔터빌 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령이 아직 당신 나라의 진취적인 흥행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지만요. 이 캔터빌의 유령은 1584년에 처음 나타나 300년 동안 세상에 잘 알려졌으며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죽기 전에 항상 그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글쎄요. 죽기 전에 항상 모습을 나타내는 건 가족 주추의도 마찬가지죠. 캔터빌 경. 하지만 유령 같은 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영국 귀족을 특별히 피해 다니진 않을 테니까요.
당신네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아주 자연스럽군요. 캔터빌 경이 오티스 씨의 마지막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집안의 유령에 개의치 않는다면 좋습니다. 다만 제가 경고를 드렸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택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그 계절이 끝날 무렵 오티스 목사와 그 가족이 캔터빌 저택으로 이사왔다. 웨스트 53번가에 루크리티어 R. 태펀 양이란 이름으로 뉴욕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던 오티스 부인은 이제는 아주 당당한 아름다움을 지닌 중년의 여인으로 고운 눈매와 수려한 옆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무렵 미국의 숙녀들에게는 고국을 떠날 때면 만성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럽식의 세련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티스 부인은 결코 이런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건강한 체질인데다가 동물적인 활기가 넘쳤다. 사실 오티스 부인은 많은 점에서 아주 영국인다웠으며 물론 약간의 언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였다. 오티스 부인의 장남은 부모가 애국심이 고양된 순간에 이름을 지어 워싱턴이라 불리었는데 정작 본인은 늘 그게 불만스러웠다. 워싱턴은 잘생긴 금발의 청년으로 뉴포트 카지노에서 3개의 시즌 동안 게으름한 춤을 이끌어 미국과 외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런던에서도 뛰어난 댄서로 이름을 날렸다. 치자나무 꽃이면 서족을 못 쓰고 귀족의 자기가 없는 것이 유일한 흠일 뿐 다른 부분들은 아주 뛰어났다. 오티스 목사 부부의 딸 버지니아 오티스 양은 15살의 소녀로 새끼 사슴처럼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웠으며 크고 파란 눈에는 아름다운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족의 전사 아마존처럼 한 번은 늙은 빌턴경과 조랑말을 타고 공원을 2바퀴를 도는 경주를 하여 아킬레우스상 바로 앞에서 일마신 반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젊은 채셔 공작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버지니아에게 청혼했는데 후견인들은 그날 밤 바로 채셔 공작을 이튼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버지니아 다음으로 태어난 쌍둥이는 항상 매를 맞고 자라서 평소에는 별과 줄이라고 불렸다. 매를 맞으면 별이 보이고 맞은 상처에 줄이 남는다는 의미였다. 이 쾌활한 쌍둥이 소년들은 훌륭한 목사를 제외하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공화주의자였다. 캔터빌 저택은 제일 가까운 기차역인 에스콧에서도 약 11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티스 씨는 전보로 미리 사륜 경마차를 불러놓았고 그래서 그들은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7월의 아름다운 저녁이었고 소나무 숲 냄새가 향긋했다. 이따금 산비둘기 한 마리가 자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음미하듯 구구거렸고 바스락거리는 양치류 덤불 속에서 반들거리는 꿩의 앞가슴이 보이기도 했다. 작은 다람쥐들은 너도 밤나무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걸 살폈고 토끼들은 흰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덤불숲을 지나 이끼 낀 작은 언덕 너머로 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이 캔터빌 저택의 입구인 가로수길로 접어들자 하늘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고 이상한 적막감이 주위를 감싸는 듯했다. 떼까마귀 무리가 소리 없이 그들 위를 날아가더니 그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검은 비단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얀 모자와 앞치마를 들은 노부인이 계단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가정부 엄니 부인이었는데 오티스 부인이 전 주인인 캔터빌 부인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그녀가 가정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었다. 가정부 엄니 부인은 오티스 가족이 내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선이 절하고 우스꽝스러운 구식 말투로 말했다. 캔터빌 저택에 왕림하신 걸 환영하옵니다.
오티스 가족은 가정부를 따라 멋진 투더 양식의 현관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검은 떡갈나무로 벽을 장식한 천장이 낮은 긴 방으로 방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달려 있었다. 오티스 가족을 위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니 부인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갑자기 오티스 부인의 시야에 벽난로 바로 옆바닥에 있는 흐릿한 붉은 얼룩이 들어왔다. 부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정부 엄니 부인에게 말했다. 저기 뭘 흘린 것 같네요. 예, 마님. 늙은 가정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자리에 피가 흘렀었지요. 어머, 끔찍해라. 오티스 부인이 소리쳤다. 거실에 핏자국이 있다니 정말 싫어요. 당장 제거하세요. 늙은 가정부는 미소를 짓더니 여전히 신비스러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엘리너트 캔터빌 부인의 피랍니다. 1575년 바로 저 자리에서 남편인 사이먼 드 캔터빌 경에게 살해되셨죠. 사이먼 경은 그 후 9년을 더 사시다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버렸고요. 그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죄 많은 영혼은 아직도 이 저택을 서성이고 있어요. 저 핏자국은 관광객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마다 무척 신기해해서 지워버릴 수가 없답니다. 순엉터리. 워싱턴 오티스가 소리쳤다. 핑거턴의 챔피언 얼룩지우개와 패러건 세제면 금방 깨끗이 지워질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란 가정부가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무릎을 꿇더니 검은색 화장품처럼 보이는 검은 막대를 가지고 재빨리 카페트 바닥을 문질러 닦았다. 핏자국은 곧 흔적도 없이 말끔히 사라졌다. 역시 핑거턴 패러건 세제면 지워줄 줄 알고 있었죠. 워싱턴은 감탄하는 가족을 둘러보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무시무시한 번갯불의 성광이 어두침침한 방안을 환히 밝히더니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 바람에 모두들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으며 가정부 엄니 부인은 까무러치고 말았다. 무슨 날씨가 이리도 기이한지. 미국인 목사는 양끝을 자른 여성연에 불을 붙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 오래된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야. 그래서 난 항상 이민만이 영국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왔지. 여보 하이럼, 오티스 부인이 말했다. 기절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죠? 파손된 물건처럼 배상을 하라고 해. 목사가 대답했다. 그럼 다음부터는 기절하지 않을 거야. 잠시 후 엄니 부인은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으며 오티스 부인에게 곧 저택에 문제가 생길 테니 조심하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가정부가 말했다. 어떤 기독교 신자라도 머리카락이 쭈뼛 설 일이 있었죠. 이 집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들 때문에 저는 허구한 날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러나 오티스 씨와 그의 부인은 그 정직한 사람에게 자신들은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늙은 가정부는 새 주인과 여주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빌더니 금요 인상의 조정을 마친 후에 비틀비틀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내내 폭풍우가 사납게 불어닥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그들은 또다시 바닥에서 그 무서운 핏자국을 발견했다. 패러건 세제가 잘못될 리가 없는데. 워싱턴이 말했다. 이것으로 별걸 다 지워봤으니까요.
이건 유령의 소행이 틀림없어요. 워싱턴은 재차 그 핏자국을 지워버렸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핏자국은 다시 나타났다. 밤에 오티스 씨가 서재를 잠그고 열쇠를 위층으로 가져갔지만 셋째 날 아침에도 핏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제 온 가족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티스 씨는 자기가 유령의 존재를 너무 독단적으로 부정해온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오티스 부인은 심령학회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은 마이어스 씨와 포드모 씨에게 범죄와 관련된 핏자국의 영구성이라는 주제로 긴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날 밤부터 유령의 객관적인 존재에 관한 모든 의심은 영영 사라졌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었다. 시원한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다. 그들은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유령에 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 심령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흔히 선행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려는 1차적 조건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필자가 나중에 오티스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식사 때 논의된 주제들은 교양 있는 상류계층의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였다. 즉, 페니 데본포트 양이 세라 베르나르보다 월등히 나은 배우라든가 최상류층 영국 가정에서도 옥수수나 메밀가루로 만든 케이크, 옥수수죽 등을 구하기 어렵다던가 세계 영혼의 발전에서 보스턴이 중요하다든가 철도 여행에서 수화물 물표 체계 이점이라든가 뉴욕의 억양이 런던의 느린 말투에 비해 감미롭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초자연적인 것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사이먼 드 캔터빌 경에 관해서는 어쩌다가라도 단 한 번 언급되는 법도 없었다. 11시가 되어 가족은 잠자리에 들었고 30분이 지나서는 모든 불이 다 꺼졌다. 얼마 후 오티스 씨는 복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금속이 철거덕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오티스 씨는 곧바로 일어나 성냥불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1시였다. 그는 아주 침착했으며 자기 맥박을 짚어봤으나 열은 전혀 없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되면서 발소리까지 들렸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품 상자에서 타원형의 작은 약병 하나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바로 앞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노인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노인의 눈은 빨갛게 타오르는 석탄 같았고 긴 재핀 머리는 헝클어지고 똘똘 말려서 두 어깨 위에 늘어져 있었다. 옛날식으로 재단된 옷은 더러운 누더기였으며 팔목과 발목에는 무거운 수갑과 녹슨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영감님, 오티스 씨가 말했다. 그 쇠사슬에 기름칠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러시라고 태머니 라이징 선 윤활유를 작은 병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발라도 효과가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약병의 포장지에 그 효과를 입증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제가 살던 곳에 유명한 목사 몇 분도 그걸 증언해 주셨고요. 여기 침실 촛불 옆에 두고 갈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더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미합중국 목사는 대리석 탁자 위에 병을 내려놓곤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캔터빌의 유령은 솟구치는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그 약병을 윤이 나는 바닥에 무섭게 내던지고 힘없는 신음소리를 내며 복도로 달려갔다. 몸에서는 소름 끼치는 녹색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런데 그가 커다란 떡갈나무로 만든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문 하나가 활짝 열리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작은 형체 둘이 나타났고 큰 베개 하나가 그의 머리를 휙 스쳐 지나갔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몸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4차원 공간수를 이용했고 벽판을 통과해 사라져버렸다.
이윽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캔터빌의 유령은 집의 왼쪽 곁체에 있는 작은 비밀방에 도착하자 달빛에 몸을 기대고 숨을 돌리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300년 동안의 화려하고 거침없는 유령 경력에서 처음 겪는 지독한 굴욕이었다. 유령은 공장 미망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레이스 달린 옷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고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그를 보고 기겁하여 발작을 일으켰다. 하녀 4명은 그가 빈 침실의 커튼 사이로 싱긋 웃어준 것만으로도 까무러칠 뻔했다. 교구 목사는 어느 날 밤늦게 서재에서 나올 때 손에 들린 촛불을 훅 불어 꺼준 것만으로도 그 윌리엄 걸경의 보살핌을 받으며 신경성 질환의 완벽한 순교자가 되었다. 또 트레무이아크 노부인은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었을 때 해골 하나가 난로가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뇌염에 걸려 6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후 회복이 되자 교회와 화해하고 악명 높은 회의주의자 볼테르 씨와는 관계를 끊었다. 유령은 사악한 캔터빌 경이 화장실에서 다이아몬드 잭 카드가 목에 걸려 질식할 뻔했던 그 끔찍한 밤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캔터빌 경은 크록퍼드에서 그 다이아몬드 잭 카드를 이용해 찰스 제임스 폭스를 속이고 5만 파운드를 땄다고 죽기 전에 고백했으며 유령이 그 카드를 삼키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령은 이렇듯 자신이 이룩한 화려한 공적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창 유리를 두드리는 녹색 손을 보고 식료품 저장실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만 집사에서부터 하얀 피부에 새겨진 5개의 손가락 자국을 감추기 위해 항상 검은 벨벳띠를 목에 두르고 다니다가 결국 킹스워크 끝에 있는 잉어 연못에 투신한 아름다운 스터필드 부인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생각났다. 캔터빌의 유령은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유명한 공연들을 검토했다. 목 졸린 아기 붉은 로이벤으로 마지막 출연했던 일, 곤트 기비온 백슬리 무어의 흡혈귀로 데뷔했던 것, 그리고 아름다운 6월 어느 날 저녁 잔디 테니스장에서 자신의 뼈로 나인핀스 놀이를 한 것만으로 대소동이 벌어졌던 일들을 회상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못된 현대적인 미국인들이 나타나 라이징 선 윤활유를 써보라고 주는가 하면 머리에 베개를 던지다니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역사상 그 어떤 유령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캔터빌의 유령은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동이 틀 때까지 깊은 생각에 잠긴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오티스 가족은 꽤 오래 유령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합중국 목사는 유령이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알고 약간 화가 나 있었다. 오티스 씨가 말했다. 나는 그 유령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할 마음이 전혀 없어. 정말이지 그 유령이 이 집에 머물렀던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에게 베개를 던진 것은 결코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단다. 옳은 말이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쌍둥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요란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그렇고. 목사는 말을 이어갔다. 그가 정말로 라이징선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그 쇠사슬을 벗겨야 할 거야.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 주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은 평온하게 지냈다. 유일하게 흥미를 끄는 것은 서재 바닥의 핏자국이 계속 새로운 색깔로 바뀐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기이한 일이었다. 오티스 씨는 항상 밤에 문을 잠그었고 창문에도 단단히 빗장을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그 빗자국에 카멜레온 같은 색깔을 두고도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핏자국은 어떤 아침에는 탁한 붉은색, 즉 인디언 레드에 가까웠다가 다음에는 주홍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짙은 자주색이 되었다. 한 번은
자유미국 개혁감독교회의 간소한 의식에 따라 오티스 가족은 기도회를 갖기 위해 내려왔는데 핏자국이 밝은 에메랄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당연하게도 이 색깔의 변화무쌍함은 목사 가족을 매우 즐겁게 해주었고 매일 밤 이 문제를 놓고 내기를 걸기까지 했다. 딸 버지니아만이 이런 장난에 끼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버지니아는 핏자국을 볼 때마다 몹시 괴로워했고 그것이 에메랄드 녹색으로 변한 날 아침에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다. 유령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일요일 밤이었다. 잠자리에 든 직후 가족은 현관에서 뭔가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래층으로 달려가 보니 커다란 옛날 갑옷이 받침대에서 돌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한편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는 캔터빌의 유령이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앉아 있었다. 장난감 콩알총을 가지고 내려왔던 쌍둥이들은 유령을 보자마자 두 발을 발사했다. 습자지에다 오랫동안 주의 깊게 연습해온 덕분에 정확히 명중했다. 그와 동시에 미합중국 목사는 권총으로 유령을 겨누고 캘리포니아 예법에 따라 두 손을 머리 위에 쳐들 것을 유령에게 요구했다. 유령은 분노로 거친 소리를 내뱉고 벌떡 일어나더니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면서 워싱턴 오티스가 들고 있던 촛불을 꺼버렸다. 가족 모두는 암흑 속에 갇히고 말았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른 유령은 정신을 차리고 유령의 그 유명한 악마의 웃음소리를 터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악마의 웃음은 몇 차례 아주 유용했던 적이 있었다. 레이커경의 가발을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변하게 했다고도 하고 캔터빌 부인의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 3명이 잇따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유령은 낡고 둥근 천장이 쉴 새 없이 울려댈 정도로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울림이 그치자마자 문이 열리더니 오티스 부인이 옅은 푸른색 실내복 차림으로 나왔다. 몸이 아주 안 좋으신가 봐요. 그녀가 말했다. 닥터 도벨의 팅크젤을 한 병 가져왔어요. 소화불량에는 이게 최고거든요. 오티스 부인의 말에 유령은 격분하여 그녀를 노려보다가 즉시 커다란 검은 개로 변신할 준비를 시작했다. 당연히 이것은 그에게 합당한 명성을 안겨주었던 업적으로 캔터빌가의 주치의는 캔터빌경의 숙부 토머스 호턴 각하가 불치의 백치가 된 이유를 항상 이 검은 개 탓으로 돌리곤 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때문에 유령은 자신의 무서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다가 결국 희미한 인광을 발산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는 쌍둥이가 다가오자 묘지에서 나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말았다. 자기 방에 돌아온 유령은 완전히 무너졌고 격렬한 흥분에 사로잡혔다. 쌍둥이의 무례한 행동과 오티스 부인의 극단적인 물질주의도 몹시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정말로 그를 비통하게 만든 것은 쇠사슬 갑옷을 입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무리 현대적인 미국인이라 해도 갑옷 입은 유령을 보면 공포를 느끼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별로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국의 국민시인 롱펠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캔터빌 가족이 런던에 체류 중일 때는 유령 자신도 롱펠로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시를 읊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게다가 그 갑옷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다. 캐닐워스 마상 시합에서 그는 그 갑옷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찬사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갑옷을 입었을 땐 거대한 가슴바지와 강철 투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그만 돌바닥에 심하게 넘어져 버렸고 그 바람에 두 무릎이 까지고 오른손 관절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유령은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핏자국을 제대로 복구할 때만 아니면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몸조리를 잘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며 미 합중국 목사와 그의 가족을 놀라게 하기 위해 세 번째로 그들 앞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8월 17일 금요일이 바로 그날이었다. 유령은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옷장을 살펴보는 데 보냈고 마침내 빨간 깃털이 달린 챙이 쳐진 커다란 모자, 손목과 목 부분에 주름 장식이 달린 수의와 녹슨 단검을 그날의 의상으로 결정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너무 강해 그 낡은 저택의 모든 창문과 문짝이 흔들리고 덜거덕거렸다. 유령이 아주 좋아하는 날씨였다. 그의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소리 없이 가서는 침대 발치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고 느린 음악에 맞춰 자신의 목을 칼로 3번 찌른다. 유령은 워싱턴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캔터빌의 핏자국을 핑거턴의 패러건 세제로 늘상 벅벅 문질러 쥐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워싱턴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모하고 저돌적인 젊은이를 끔찍한 공포 속에 몰아넣은 다음에는 미 합중국 목사 부부의 방으로 가서 오티스 부인의 이마 위에 차고 끈적끈적한 손을 올려놓고 떨고 있는 남편의 귀에는 납골당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쉿쉿거리는 소리로 말해줄 생각이었다. 어린 버지니아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예쁘고 상냥했으며 그를 모욕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옷장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몇 번 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다. 혹시 버지니아가 깨지 않는다면 마비되어 실룩거리는 손가락으로 이불을 살짝 잡아당기면 된다. 쌍둥이한테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물론 제일 먼저 할 일은 쌍둥이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악몽을 꾸는 것처럼 숨막히는 답답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얼음같이 차가운 녹색의 시체로 변해 가까이 붙어있는 그들의 침대 사이에 서서 쌍둥이가 공포로 몸이 굳어버리는 꼴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의를 벗어던지고 백골에 두리번거리는 눈알 하나만 달고 방을 기어다니기로 했다. 얼간이 데니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골이라는 이 배역은 과거에도 여러 번 굉장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미치광이 마틴, 가면을 쓴 불가사이라는 유명한 역할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유령은 자부하고 있었다. 유령은 10시 반에 오티스 가족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동안은 쌍둥이의 요란한 웃음소리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남학생 특유의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잠들기 전에 장난을 치는 것이 분명했다. 11시 15분이 되자 모두 조용해졌다. 이윽고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유령은 행동을 시작했다. 올빼미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까마귀가 늙은 주목나무에서 까악까악 울어대고 바람은 길 잃은 영혼처럼 쉬는 소리를 내며 저택 주위를 배회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앞으로 닥칠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유령은 미합중국 목사가 폭풍우보다 더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유령은 벽판을 스르륵 빠져나왔다. 무정해 보이는 주름진 입가에는 사악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가 커다란 태창을 살그머니 스쳐 지날 때 다른 구름 속으로 얼굴을 감추었다. 그 태창에는 자신과 살해당한 아내의 가문 문장이 하늘색과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유령은 악령의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계속 나아갔다. 그가 지나갈 땐 어둠조차도 그를 혐오하는 듯 보였다. 유령은 한 차례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듯하여 발을 멈췄다. 그러나 그것은 붉은 농장에 개가 짖는 소리였다. 유령은 16세기의 괴상한 욕설을 중얼거리며 계속 나아갔다. 이윽고 캔터빌의 유령은 불운한 워싱턴 방으로 통하는 복도 모퉁이에 이르렀다. 잠시 그는 발을 멈추었다. 바람이 그의 긴 회색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왠지 모를 공포감을 주는 망자의 수위를 비틀어 괴기스럽고 환상적인 주름을 잡아놓았다. 그때 시계가 12시 15분을 알렸다. 그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유령은 혼자 낄낄거린 다음 모퉁이를 돌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공포에 질려 애초롭게 울부짖으며 뒤로 넘어졌다. 그는 뼈가 앙상한 기다란 두 손으로 백골 얼굴을 가렸다. 바로 앞에는 미치광이의 꿈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 같은 무시무시한 유령이 조각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유령의 머리는 반들반들한 대머리였고 새하얀 얼굴은 둥글고 통통했다. 소름 끼치는 미소는 이목구비를 뒤튼 다음 영혼이 희죽거리도록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았다. 두 눈에는 주홍빛 광선이 흘러나왔고 입은 불을 내뿜는 넓은 샘이었다. 자신의 옷과 비슷하게 생긴 소름 끼치는 옷은 고요한 순백색으로 거대한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슴에는 이상한 고대 문자가 적힌 판이 달려 있었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한 족자나 악랄한 죄의 기록 또는 끔찍한 죄악의 목록처럼 보였다.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강철로 만든 커다란 검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지금껏 유령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다시 한번 슬쩍 그 무서운 유령을 흘끔거리고는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복도를 질주하다가 긴 수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 바람에 녹슨 단검이 목사의 긴 장화 속에 떨어졌다. 이 단검은 아침에 집사가 발견했다. 일단 자신의 방인 은신처로 돌아오자 유령은 지프로 만든 작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잠시 후 캔터빌의 오랜 전통인 용감한 정신이 되살아나서 날이 밝는 대로 그 다른 유령에게 가서 말을 건네보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여명이 은빛으로 산언덕을 물들일 때 그는 그 소름 끼치는 유령을 처음 목격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하나보다야 둘이 낫고 새로운 유령 친구의 도움을 빌리면 그 쌍둥이와 안전하게 맞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 무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유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움푹한 두 눈에서는 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번쩍이던 커다란 검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어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앞으로 달려나가 그 유령의 두 팔을 잡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유령의 머리가 빠지면서 바닥에 굴렀고 몸통은 툭 하고 드러누워 버렸다. 캔터빌의 유령은 침대 커튼을 움켜쥐었다. 그의 발밑에는 빗자루, 큰 식칼, 속이 빈 순무가 널려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 황당한 변신에 어안이 봉봉해져 서둘러 그 유령의 가슴에 달려있던 네모난 판을 움켜잡았다. 어스레한 아침빛 속에서도 그는 네모판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무서운 글을 읽었다. 너 오티스 유령에게 너만이 참된 본래의 유령이다. 너의 모조품을 조심해라. 다른 모든 것은 가짜이니. 모든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가족의 계략에 걸려들었고 속았고 허를 찔린 것이었다. 그의 두 눈에 예전 캔터빌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이 없는 잇몸을 갈았다. 그러고는 말라빠진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고대 학파의 아름다운 어법으로 멋지고 위험 있는 수탉 챈티클리어가 즐거운 나팔 소리를 두 번 울리며 피를 부르는 행위가 시작될 것이며 살인이 소리 없는 발로 나다니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가 이 무서운 맹세를 마치자마자 멀리 있는 농장의 빨간 기와지붕에서 수탉이 울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나지막하게 쏜웃음을 길게 흘리고 다음 울음소리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나 기다렸건만 웬일인지 수탉은 다시 울지 않았다. 결국 7시 반이 되어 하녀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유령은 일단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헛된 맹세와 좌절된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살그머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 기사도에 관한 책을 몇 권 찾아보았다. 그가 항상 엄청나게 좋아했던 책들인데 언제나 수탉 찬티클리어가 2번 울었다고 나와 있었다. 그 못된 수탉에게 영원한 죽음을. 유령은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강한 내 창으로 그 목구멍을 꿰뚫어 죽어서도 나를 위해 울게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그는 편안한 납관 속으로 들어가 저녁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다음 날 유령은 몹시 나른하고 힘이 없었다. 지난 4주 동안 흥분 상태로 지낸 후유증이었다. 그는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 아주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닷새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던 그는 마침내 서재 바닥에 핏자국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오티스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저급한 물질적 생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감각적 현상의 상징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유령이 출몰하는 문제와 신기체의 발달은 당연히 전혀 다른 문제여서 유령인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에 나타나고 매달 첫째와 셋째 수요일에 커다란 태창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은 그의 엄숙한 의무였다. 그는 그 의무에서 명예롭게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물론 캔터빌의 유령이 매우 사악한 삶을 살긴 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없이 양심적이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캔터빌의 유령은 9주 3주 동안 토요일마다 평소처럼 자정과 3시 사이에 복도를 배회했지만 남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도록 온갖 조심을 다했다. 그는 장화를 벗었고 벌레 먹은 낡은 판자위를 살금살금 밟았으며 커다란 검은 벨벳 망토를 입었다. 그리고 라이징 선 윤활유를 주의 깊게 자신의 쇠사슬에 발랐다. 그가 안전을 위해 어렵사리 이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밤 오티스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는 오티스 씨의 침실에 살그머니 들어가 그 윤활유병을 가지고 나왔다.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발명품은 찬사를 받을 만하고 어느 정도 그의 목적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예의 있고 양식 있는 사람답게 충분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복도에 쳐져 있는 줄에 항상 걸려 넘어졌고 한 번은 검은 아이작 호글리 우주의 사냥꾼 역할을 하기 위해 의상까지 잘 갖추어 입었다가 버터를 바른 미끄럼판을 딛고는 심하게 나가 떨어졌다. 그 버터 미끄럼판은 쌍둥이가 만들어 놓은 곳으로 테피스트리 방 입구에서 떡갈나무 계단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 마지막 수모에 크게 분노하며 자신의 위엄과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밤 무모한 루퍼트, 머리 없는 백작으로 분장한 다음 그 무례한 어린 이튼 학생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캔터빌의 유령은 70년 동안 이 분장을 하고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머리 없는 백작 분장으로 예쁜 바버라 모디시 양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그녀는 지금의 캔터빌경의 조부와 약혼을 파기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유령이 저녁 어스름에 테라스를 배회하는 그런 집안에는 절대 시집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는 잘생긴 잭 캐슬타운과 그레이트너 그린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가엾은 잭은 나중에 원주워스 커먼에서 약혼자를 잃은 캔터빌 경과 결투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바버라 모디시 양은 상심한 나머지 그 애가 가기도 전에 텀브리지 웰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이 루퍼트 백작 역할은 늘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이 역할은 분장이 극도로 어려웠다.
초자연적인 세계, 아니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는 상위 자연 세계의 최대 신비현상에 관련해 분장이라는 연극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유령은 꼬박 3시간이 걸린 끝에 드디어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자신의 모습에 매우 흡족했다. 의상에 어울리는 커다란 승마용 가죽장화는 약간 컸고 마상권총도 2개 중 하나밖에 찾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만족이었다. 1시 15분에 캔터빌의 유령은 벽판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갔다. 벽지 색깔 때문에 파란 침실이라고 불리는 쌍둥이가 있는 방에 이르자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유령은 효과적으로 입장하기 위해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 순간 물이 가득 든 묵직한 그릇이 그를 덮치고 말았다. 유령은 흠뻑 젖었고 그릇은 간발의 차로 왼쪽 어깨를 살짝 스쳐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침대에서 소리를 억누른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유령의 신경계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심한 감기로 드러누웠다. 그나마 머리를 달고 가지 않은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만일 그랬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이제 캔터빌의 유령은 이 무례한 미국인 가족을 놀래주려는 모든 희망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그는 헝겊 슬리퍼를 신고 살금살금 통로를 다니고 외풍을 막기 위해 목에 두터운 붉은색 머플러를 두르고 쌍둥이의 공격에 대비해 작은 화승총을 지니고 다니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받은 타격은 9월 19일에 일어났다. 그는 아래층의 커다란 현관홀로 내려가 있었다. 그곳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캔터빌 가문의 초상아들 대신 벽에 새로 걸린 미국 사진작가 사로니가 찍은 미 합중국 목사 부부의 커다란 사진들을 보고 비꼬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그의 낙이었다. 캔터빌 요령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긴 수의를 입고 있었다. 수의는 교회 묘지에서 생긴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턱은 노란 띠로 묶여 있었으며 작은 랜턴과 교회지기가 쓰는 삽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실 그는 무덤 없는 조너스 처트시 반의 시체 탈취자 역에 분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가장 뛰어난 역 중의 하나였다. 또한 캔터빌가가 이후 러퍼드경과 싸운 진짜 원인이기도 해서 캔터빌가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이었다. 새벽 2시 15분경이었다. 캔터빌의 유령이 확인한 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혹시 핏자국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보려고 서재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두운 구석에서 2개의 형체가 튀어나오더니 머리 위로 2팔을 마구 흔들어대면서 유령이 귀에 대고 우! 우!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댔다. 캔터빌의 유령은 공포에 사로잡혀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워싱턴 오티스가 정원용 물펌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 궁지에 몰린 유령은 커다란 쇠난로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난로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연도와 굴뚝을 통해 거처로 돌아가야 했다. 자기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엄청난 검정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진 끔찍한 상태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유령이 야간에 원정을 나서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 쌍둥이는 몇 차례 숨어서 유령을 기다렸고 매일 밤 통로에 견과 껍데기를 뿌려놓아 부인과 하인들을 성가시게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유령은 단단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오티스 씨는 그가 수년간 해오던 민주당 역사에 관한 방대한 저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오티스 부인은 해변에서 대합을 구워 먹는 멋진 파티를 열어 지역 사람들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사내 아이들은 라크로스, 유커, 포커 등 미국의 국민적인 놀이에 몰두했다. 버지니아는 캔터빌 저택에서 휴가의 마지막 주를 보내러 온
젊은 채셔 공작과 함께 조랑말을 타고 좁은 길을 돌아다녔다. 다들 유령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오티스 씨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캔터빌 경에게 보냈다. 캔터빌 경은 답장에서 그 소식에 크게 기뻐했고 목사의 훌륭한 부인에게 더없이 축하의 말도 전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속고 있었다. 유령은 여전히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거의 병자에 가까웠지만 그대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특히 손님들 중에 젊은 채셔 공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더더욱 그랬다. 채셔 공작의 증조부 프랜시스 스틸턴 경은 캔터빌의 유령과 주사위 놀이를 하겠다고 카베리 대령과 백기니를 걸고 내기를 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카드놀이를 했던 방에서 마비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카베라 대령은 그 후로도 오래 살긴 했지만 6.2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물론 두 귀족 가문의 감정을 존중해서 이를 덮어두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문은 어느새 파다하게 퍼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태틀경의 섭정왕자와 그의 친구들의 회고록 제3권에 나와 있다. 그러니 캔터빌의 유령이 스틸턴 가문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은 당연했다. 사실 유령은 스틸턴 가문과 먼 인척간이었다. 그의 사촌이 벌클리 씨와 재혼했기 때문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채셔 공작은 벌클리 씨의 직계 후손이었다. 따라서 캔터빌의 유령은 버지니아의 어린 연인 앞에 뱀파이어 수사, 냉혈한 베네딕틴이라는 유명한 역할로 분장해서 나타날 준비를 했다. 그 연기는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1764년 운명적인 섣달 금음날 밤에 스타트업 노부인은 이를 보고 기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이로 인해 그녀는 심한 뇌졸중을 일으켜 사흘 후에 세상을 떴는데 죽기 전에 제일 가까운 인척인 캔터빌 가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런던의 단골 약제사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캔터빌의 유령은 마지막 순간에 쌍둥이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기 방을 나오지 못했고 덕분에 어린 채셔 공작은 왕의 침실방에서 커다란 깃털 캐노피 아래 침대에 편안히 누워 행복하게 버지니아의 꿈을 꾸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버지니아와 그녀의 곱슬머리 기사 채셔 공작은 브로클리 초원으로 말을 타러 나갔다. 버지니아는 산울타리를 넘다가 승마복이 심하게 찢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뒤쪽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었다. 급히 테피스트리 방을 지나가던 그녀는 마침 문이 열려있는 방 안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그래서 가끔 그 방으로 일감을 가져오는 하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승마복 수선을 부탁하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는 다름 아닌 캔터빌의 유령이 있었다. 유령은 창가에 앉아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무에서 황금빛 잎사귀들이 허공에 흩날려 떨어지고 붉은 잎들이 긴 가로수 길을 따라 미친 듯이 춤을 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한 손에 기대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그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이지 그가 너무나도 쓸쓸하고 황폐해 보여서 버지니아는 처음에는 자기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려고 생각했지만 그만 동정심에 사로잡혀 유령을 위로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고 그의 우울은 너무나 깊었기에 유령은 그녀가 말을 걸고서야 비로소 그녀가 방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아버지가 정말 안 됐어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하지만 제 쌍둥이 동생들은 내일 이튼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면 얌전히만 계신다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날더러 얌전히 있으라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유령은 처음엔 놀라 주위를 둘러보다 감히 자기에게 말을 건넨 예쁜 소녀를 발견하고는 대꾸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돼. 난 쇠사슬을 덜그럭거려야 하고 열쇠 구멍으로 신음소리를 불어넣어야 하고
밤엔 여기저기 배회해야만 한단다. 그러니까 네 말은 바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데도 말이야. 그런 건 결코 존재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할아버지도 그동안 자신이 아주 나쁜 짓을 해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도착한 첫날 할아버지가 부인을 죽였다고 가정부 엄니 부인이 말했어요. 뭐, 그건 인정하지. 유령은 셀쭉하며 말했다. 그러나 그건 순전히 집안 문제지. 다른 사람과는 관련이 없어.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그녀는 때로 지독한 청교도적인 근엄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뉴 잉글랜드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난 그 관념적인 윤리의 천박한 엄격함이 싫어. 내 아내는 아주 못생긴 데다 내 주름 컬러에 제대로 풀을 먹여준 적도 없었어. 요리 솜씨조차 형편없었지. 글쎄 내가 호글리 숲에서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왔는데 아주 근사한 2살배기 숫사슴이었다고. 그런데 아내가 그걸 어떻게 식탁에 올렸는지 아나.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비록 내가 아내를 죽인 건 사실이지만 처남들이 날 굶겨 죽인 것도 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굶겨 죽여요? 어머나, 유령 할아버지, 아니 사이먼 경, 혹시 지금 배가 고프신가요? 제 도시락에 샌드위치가 하나 있는데 드시겠어요?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는단다. 어쨌든 정말 고맙다. 너는 무례하고 무섭고 천박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다른 네 가족들보다는 훨씬 착하구나. 그만하세요. 버지니아가 발을 구르며 외쳤다. 무례하고 무섭고 천박한 건 바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해 말하자면 할아버지는 서재에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핏자국을 다시 칠하려고 제 상자에서 물감을 훔쳐갔잖아요. 처음에는 빨간색을 몽땅 가져가더니 주황색까지 가져갔죠. 전 석양을 그릴 수 없었다고요. 그 다음엔 에메랄드 녹색과 크롬 황색까지 가져가서 전 이제 남색과 아연 백색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저는 항상 달빛이 비치는 장면만 그려야 했다고요. 그건 너무 우울해 보이고 그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전 무척 화가 났지만 절대 고자질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얼마나 황당한지 도대체 누가 에메랄드 녹색 피를 들어봤겠냐고요. 사실 그렇긴 해. 유령이 유순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단다. 게다가 네 오빠가 그놈의 패러건 세제로 그걸 족족 쥐어버리는데 내가 네 물감을 사용하지 말란 법도 없잖니. 그리고 색깔은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란다. 예를 들어 캔터빌 가문은 피가 파란색이야. 영국에서 가장 파란색이지. 하지만 너희 미국인들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잖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민을 가서 생각을 넓히시는 거예요. 제 아빠가 기꺼이 무료 통행권을 주실 거예요. 비록 모든 종류의 술에는 무서운 관세가 붙지만 관리인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 세관을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일단 뉴욕에만 가면 할아버진 틀림없이 큰 성공을 거둘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같은 유령 하나를 갖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그리고 가문의 유령을 갖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낼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난 미국이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아. 네, 우리 미국에는 유적도 없고 골동품도 없으니 그러시겠죠. 버지니아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유적도 없다. 골동품도 없다. 유령이 대꾸했다.
미국엔 해군이 있고 미국에 풍습이 있지 않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빠에게 쌍둥이 아이들이 휴가를 일주일 더 받아서 저택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네요. 제발 가지 말아다오, 버지니아 양. 유령이 소리쳤다. 난 몹시 외롭고 불행하단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들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 말도 안 돼요. 자고 싶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 촛불만 끄면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는 게 때때로 더 어렵죠. 특히 예배 볼 때요. 그러니 잠을 자는 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아니, 아기들조차 잠잘 줄 알잖아요. 난 300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유령이 슬픈 어조로 말하자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파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300년 동안이나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몹시나 피곤해. 버지니아는 아주 심각해졌고 작은 입술이 장미꽃잎처럼 떨렸다. 그녀는 유령 쪽으로 다시 다가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늙고 말라빠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가엾어라. 가엾은 유령 할아버지. 잠잘 곳이 없나요? 버지니아가 중얼거렸다. 그가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저 소나무 숲 너머 먼 곳에 작은 정원이 하나 있지. 거기에는 풀이 높이 우거져 있고 하얀 별 모양의 큰 미나리 꽃도 있어. 나이팅게일은 밤새도록 울어대고 그렇게도 밤새도록 나이팅게일이 울어대면 수정 같은 차가운 달은 굽어다보고 주목나무는 거대한 두 팔을 뻗어 잠자는 이들을 감싸준단다. 버지니아의 두 눈이 눈물로 흐릿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음의 정원 말이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죽음. 죽음은 정말 아름다울 거야. 부드러운 갈색 흙 속에 누워있으면 풀들이 머리 위에 나부끼고 들리는 건 오직 정막뿐이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 시간을 잊고 삶을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지. 넌 날 도와줄 수 있을 거다. 네가 나를 위해 죽음의 집 문을 열어다오. 사랑의 신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사랑의 신은 죽음보다도 강하니까. 버지니아는 몸이 떨렸다. 오싹한 전율이 온몸에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마치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윽고 유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의 한숨처럼 들렸다. 서재 장문에 적힌 오래된 예언을 읽어보았니? 아, 그거요? 자주 읽었어요. 소녀가 유령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이상한 검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읽긴 어렵지만 6줄밖에 안 되니까요. 황금 소녀가 제약의 입술에서 기도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편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줄 때 그때가 오면 온 집안이 고요해지고 캔터빌에는 평화가 찾아오리라.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령이 서글프게 말했다. 그 뜻은 네가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나와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는 거야. 내게는 눈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내 영혼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내게는 신앙이 없으니까. 네가 항상 착하고 선하고 상냥하게 살아왔다면 이렇게 해주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는 뜻이지. 너는 어둠 속에서 무서운 모습들을 보게 될 테고 네 귀에는 사악한 목소리들이 속삭여댈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란다.
지옥의 권세도 어린 소녀의 순수함은 이겨낼 수가 없을 테니까. 버지니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령은 절망감에 두 손을 비틀며 고개 숙인 소녀의 금발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하고 두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았다. 전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천사에게 부탁하겠어요. 유령은 희미한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지니의 손을 잡고 허리를 굽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중하게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입술은 불처럼 타올랐다. 버지니아는 유령이 어두침침한 방을 가로질러 그녀를 안내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 빛바랜 녹색 테피스트리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사냥꾼들이 장식술이 달린 나팔을 불어대며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작은 손을 흔들어댔다. 돌아가, 어린 버지니아. 돌아가. 그들이 소리쳤다. 그러나 유령은 버지니아의 손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사냥꾼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벽난로 앞 장식에는 도마뱀 꼬리가 달리고 눈을 부릅뜬 무서운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보자 눈을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조심해, 어린 버지니아. 조심해. 우리가 다시 너를 못 보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유령은 더 빠르게 미끄러져 갔고 버지니아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방 끝에 이르자 유령은 발을 멈추고 버지니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말을 중얼거렸다. 버지니아는 눈을 떴다. 그리고 벽이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거대한 검은 동굴이 눈앞에 생긴 것을 보았다. 매서운 찬바람이 그들 주위로 몰아쳤다. 그녀는 뭔가가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빨리, 빨리. 유령이 소리쳤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 순식간에 벽판이 그들 뒤에 닫혔고 테피스트리 방은 텅 비었다. 10분쯤 뒤에 차를 마시라는 종이 울렸다. 그런데도 버지니아가 내려오지 않자 오티스 부인은 하인을 올려보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서 버지니아 양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는 매일 저녁 되면 식탁에 꽂을 꽃을 거꾸로 정원에 나가곤 했기 때문에 오티스 부인은 처음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시계가 6시를 쳤는데도 버지니아가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몹시 초조해져서 아들들을 내보내 버지니아를 찾아보게 하고 자신은 오티스 씨와 함께 집안의 모든 방을 다 살펴보았다. 6시 30분에 돌아온 아들들은 어디에서도 버지니아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때 오티스 씨는 며칠 전 집시무리에게 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래서 장남 워싱턴과 농장인부 둘을 대동해 집시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블랙펠 할로로 즉시 출발했다. 젊은 채쇼 공작도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오티스 씨는 집시들과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보니 집시들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다. 모닥불이 여전히 타고 접시 몇 개가 풀밭에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황급히 떠난 것이 분명했다. 오티스 씨는 워싱턴과 인부 2명에게 그 지역을 수색하게 하고 자신은 집으로 달려가 군내 모든 경찰서 경감에게 불황자나 집시한테 납치된 어린 소녀를 찾아달라는 전보를 쳤다. 그리고 나서 말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부인과 가족들을 불러 꼭 저녁 식사를 하도록 이르고 마부 하나를 데리고 에스콧길을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3-4km도 채 못 가서 누군가 뒤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린 채저 공작이 조랑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었다. 상기된 얼굴의 소녀는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티스 씨.
소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버지니아가 실종됐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나요? 부디 화내지 마세요. 작년에 우리들의 약혼을 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절 다시 저택으로 돌려보내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갈 겁니다. 목사는 잘생기고 어린 이 젊은 소년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대한 소년의 헌신적인 사랑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말에서 허리를 숙여 소년의 어깨를 정답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세실. 돌아가지 않겠다면 나와 함께 가야겠지. 하지만 에스콧에 가선 네 모자는 먼저 꼭 사줘야겠다. 그놈의 모자. 제가 원하는 건 버지니아 뿐입니다. 어린 공작이 소리치며 웃었다. 그들은 기차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곳에서 오티스 씨는 역장에게 버지니아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플랫폼에서 보았느냐고 물어봤지만 그녀에 관한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역장은 상행선, 하행선 역에 모두 전보를 쳤으며 계속해서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오티스 씨는 막 문을 닫으려는 포목상에게 어린 공작에게 모자를 사주고는 약 6.5km 떨어진 백슬리 마을로 말을 달렸다. 그 옆에 넓은 공유지가 있어 집시들이 자주 찾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도 지방 경찰관을 깨워 알아봤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말을 타고 공유지를 샅샅이 살펴보고 난 뒤 결국 그들은 집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11시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데다 거의 절망에 빠진 상태였다. 가로수 길이 무척 어두웠기 때문에 워싱턴과 쌍둥이가 등불을 들고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버지니아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브로클리 초원에서 집시들을 찾아냈지만 버지니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집시들은 장날을 잘못 알고 혹시나 늦을까봐 서둘러 떠났던 거라고 설명했다. 그들 역시 버지니아 실종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 아파했는데 오티스 씨가 그의 영지 내에서 집시들이 야영을 하도록 허락해준 것을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시 4명은 뒤에 남아 수색을 돕기로 했다. 잉어 연못은 물 밑바닥까지 훑었고 온 저택을 샅샅이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어쨌든 그날 밤 버지니아가 실종된 것은 분명했다. 오티스 씨와 남자아이들은 몹시 침울하게 집으로 걸어갔고 마부는 말 2마리와 조랑말 1마리를 끌고 그 뒤를 따랐다. 현관에는 겁에 질린 하인들이 모여 있었고 서재에는 가엾은 오티스 부인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늙은 가정부가 오두 콜론으로 그녀의 이마를 적셔주고 있었다. 오티스 씨는 즉시 부인에게 뭐라도 먹도록 권하고는 온 식구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가져오도록 시켰다. 그 누구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아 우울한 식사였다. 버지니아를 무척 좋아했던 쌍둥이도 두려움에 짓눌려 풀이 죽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오티스 씨는 어린 공작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모두 잠자리에 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아침이 되면 런던 경시청에 형사 몇 명을 즉시 파견해달라는 전보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막 식당을 나설 때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타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무섭게 울리는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고 개의한 선율이 사방에 퍼져 흘렀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의 판벽이 큰 소리를 내며 뒤로 날아가더니 그 층계참으로 몹시 창백해 보이는 버지니아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걸어 나왔다. 모두 순식간에 버지니아에게 달려갔다. 오티스 부인은 2팔로 딸을 열정적으로 끌어안았고 채셔 공작은 격렬한 키스를 퍼부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쌍둥이는 사람들 주위에서 요란한 춤을 추기까지 했다. 이럴 수가 얘야. 어디 갔었니?
오티스 씨는 버지니아가 엉뚱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해 약간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처셔 공작 세실하고 나는 널 찾느라 말을 타고 지역 전체를 다 돌아다녔어. 이 어머니는 겁에 질려 죽을 뻔했고. 다시는 이런 짓궂은 장난을 치지 말아라. 유령한테는 괜찮아. 유령한테는 괜찮아. 쌍둥이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말했다. 내 딸. 너를 찾아서 천만 다행이구나.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오티스 부인은 떨고 있는 버지니아에게 키스하고 헝클어진 금발머리를 매만져주며 중얼거렸다. 아빠. 버지니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유령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제 유령은 죽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는 비록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아름다운 보석이 든 이 상자를 저한테 주었고요. 온 가족은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버지니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엄숙하고 진지했다. 버지니아는 돌아서서 벽판이 열린 곳을 지나 비좁은 비밀 통로로 가족을 안내했다. 워싱턴은 식탁에서 집어들고 온 촛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그들은 녹슨 못들이 잔뜩 박힌 커다란 떡갈나무 문에 당도했다. 버지니아가 손을 대자 묵직한 경첩에 연결된 문이 뒤로 젖혀졌다. 그들은 천장이 나지막한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에는 쇠창살이 달린 아주 작고 둥근 창이 하나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쇠고리가 박혀 있었는데 거기에 뼈만 앙상한 해골이 사슬로 묶여 있었다. 해골은 돌바닥에 완전히 몸을 쭉 뻗고는 뼈만 남은 긴 손가락으로 오래된 나무 접시와 물병을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그것들은 아슬아슬하게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다. 물병은 안쪽에 녹색 곰팡이가 핀 걸로 봐서는 한때 물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했다. 나무 접시에는 먼지만이 수북했다. 버지니아는 해골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비밀이 밝혀진 무서운 비극의 현장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다. 저것 봐요. 이 방이 집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쌍둥이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 메마른 편도 고목에 꽃이 폈어요. 달빛 아래 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하느님이 유령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버지니아가 일어서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름다운 달빛이 그녀 얼굴을 환히 비추는 것 같았다. 당신은 정말 천사야. 젊은 세실 공작은 소리치며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이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흘 뒤 밤 11시경 캔터빌 저택에서 장례 행렬이 출발했다. 영구차는 검은 말 8마리가 이끌었고 말들의 머리에는 흔들거리는 타조 깃털이 한 다발 달려 있었다. 나무로 만든 관은 짙은 차조색 보로 덮여 있었고 보에는 캔터빌 가문의 문장이 황금색으로 수놓여 있었다. 영구차와 마차들 옆으로 횃불을 든 하인들이 걸어갔다. 장례 행렬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상주로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웨일스에서 일부러 찾아온 캔터빌 경이 버지니아와 함께 마차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뒤에는 미합중국 목사 오티스와 그의 부인이, 그 다음에는 워싱턴과 세실 공작, 두 쌍둥이가, 그리고 마지막 마차에는 가정부 엄니 부인이 타고 있었다. 엄니 부인은 50여 년 동안 유령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유령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 묘지 구석에 늙은 나무 바로 아래에 깊숙이 무덤을 파고 오거스터스 덤피어 목사가 아주 감동적으로 장례식을 주관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하인들은 캔터빌 가문의 오랜 간습에 따라 횃불을 껐다.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갈 때 버지니아는 앞으로 나아가
관 위에 하얀색과 분홍색의 편덕꽃으로 만든 큰 십자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달빛이 구름 뒤로 얼굴을 내밀고 작은 교회 묘지를 조용히 은빛으로 가득 채워주었고 멀리 잡목숲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는 유령이 말하던 죽음의 정원이 떠올라 두 눈이 눈물로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오티스 씨는 캔터빌경이 런던으로 가기 전에 유령이 버지니아에게 주었다는 보석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자 속에 들어있던 보석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는데 특히 옛 베네치아식으로 세팅된 루비 목걸이는 16세기 작품의 최고 표본으로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이어서 오티스 씨는 딸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허락하는 게 상당히 양심에 꺼려졌다. 캔터빌경. 오티스 씨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토지는 물론이고 사소한 장신구도 영구 소유권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보석들은 당신 가문의 가부인데다 아니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 이 보석들을 런던으로 가져가고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 회수된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제 딸은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헛된 사치의 부속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제 아내의 말로는 이 보석들은 돈으로는 큰 가치가 있고 팔려고 내놓는다면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캔터빌경, 저로서는 제 가족 누구도 이 보석들을 소유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허황된 장식품은 비록 영국 귀족의 위험에는 어울리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엄격한 공화주의적인 소박한 생활 원칙에 따라 성장한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보석을 뺀 이 상자만은 불행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당신 조상의 유품으로 제 딸 버지니아가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상자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 상태도 그닥 좋지 않으니 제 딸아이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겠지요. 솔직히 전 제 자식이 어떤 식으로든 중세적 취미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리스 아테네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런던 교회에서 버지니아를 낳았다는 사실 외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캔터빌경은 이 훌륭한 목사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이따금 희끗한 콧수염을 잡아당겼다. 오티스 씨가 말을 마치자 그는 다정하게 오티스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목사님, 당신의 귀여운 어린 따님이 저의 불행했던 조상 사이먼 경에게 정말 값진 일을 해주었어요. 저와 제 가족은 따님의 놀라운 용기와 담력에 크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석들은 분명히 따님의 겁니다. 만일 제가 부정하게 따님한테서 이 보석들을 빼앗는다면 그 사악한 유령 늙은이가 2주 후에 무덤에서 기어나와 저를 끔찍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 보석들을 가문의 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유언장이나 법정문서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그건 가보가 아니죠. 게다가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이고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말하지만 저한테는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그 보석들에 대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양이 성인이 되면 아마 예쁜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걸 기뻐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티스 씨, 당신이 잊은 게 있어요. 목사님은 감정가로 이 저택과 가구, 거기다 유령까지 모두 함께 매수했습니다. 그러니 유령의 소유물은 그 무엇이든 간에 목사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사이먼 경이 밤에 복도에서 무슨 활동을 했든 간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제로 사망한 것이고 따라서 목사님은 이 저택을 구매하면서
그의 재산 역시 취득한 겁니다. 오티스 씨는 센터빌경의 거절에 몹시 곤혹스러워하며 결정을 재고해 주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심성 좋은 귀족은 확고했고 끝내 목사를 설득해 버지니아가 유령이 준 선물을 간직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다. 그래서 1890년 봄 젊은 채셔 공작 부인이 결혼에 즈음하여 여왕의 제1접견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의 보석은 모든 사람들의 감탄의 대상이었다. 버지니아가 미국의 모든 착한 어린 소녀들이 받는 보상인 귀족의 관을 받고 그녀의 어린 년인 채셔 공작이 성년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두 젊은 남녀 모두 무척이나 매력적이고 서로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들의 결혼을 기뻐했다. 하지만 덤플턴 호적 부인만은 예외였다. 그녀는 미혼인 딸이 7명이나 있었는데 그 딸 중 하나를 위해 채셔 공작을 잡기 위해 애썼고 값비싼 만찬 파티를 3번이나 열었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오티스 씨도 예외였다. 오티스 씨는 젊은 공작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아했지만 귀족 제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티스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쾌락을 즐기는 귀족 사회의 무기력한 영향에 빠져 공화주의적인 소박함에 참된 원칙들이 잊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반대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오티스 씨가 자신의 팔에 의지한 딸과 함께 하노버 광장의 세인트 조지 성당의 통로를 걸어 나갔을 때 영국 어디에서도 그보다 더 자부심에 찬 남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캔터빌 저택으로 내려왔다. 도착한 다음 날 오후 그들은 소나무 숲 옆에 있는 쓸쓸한 교회 묘지까지 산책을 했다. 사이먼 경의 묘비에 새길 비문에 관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그의 이름 머리 글자와 서재 창문에 적힌 19만을 새기기로 결정했다. 버지니아 공작 부인은 아름다운 장미꽃 몇 송이를 가져와 무덤 위에 흩뿌려 주었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무덤 옆에 서 있다가 오래되어 폐허가 된 대수도원의 제단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공작 부인은 쓰러진 기둥에 앉았고 남편은 그녀의 발치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아내의 아름다운 눈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공작은 담배를 내던지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버지니아, 아내란 남편에게 비밀이 없어야 하죠. 사랑하는 세실, 난 당신한테 아무 비밀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유령과 함께 있을 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건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세실. 버지니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제발 묻지 마요, 세실. 당신한테도 말해줄 수 없어요. 가엾은 사이먼 경. 나는 그분에게 많은 신세를 졌어요. 정말이에요. 묻지 마요, 세실. 그분은 나에게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사랑이 삶과 죽음보다 더 강한지 알려줬으니까요. 공작은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키스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가 말했다. 공작의 말에 버지니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실. 그럼 언젠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해주겠지? 그렇죠? 공작이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자 버지니아는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다.